가진 것도 없는 주제에 어디서 감히 파혼을 입에 담아? 쨍그랑 유리잔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룸 안을 찢었습니다. 동시에 살을 애는 듯한 얼음물이 남자의 얼굴을 정면으로 강타했었죠. 분을 참지 못한 예비 사돈, 민자영이 맞은편에 앉은 남자에게 와서 물을 끼얹은 겁니다. 물벼락을 맞은 남자, 강만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물방울이 뚝뚝 떨어질 뿐이었죠. 이마를 타고 흐르는 물이 눈꺼풀을 적시고 턱 끝에서 바닥으로 툭툭 떨어지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고 있었습니다. 민자영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신이 벌레처럼 취급한 이 낡은 점퍼의 노인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무서운 정체를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이 물벼락 한 번이 잠시 후 어떤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지 말입니다. 이 사연이 마음에 닿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꾹 눌러주세요. 대구르르. 유리가 부서지는 굉음이 고막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찰나의 순간 살을 애는 냉기가 강만석의 얼굴 전체를 강타했었죠. 얼음 조각들이 뺨을 후려치고 바닥으로 우수수 쏟아지는 소리. 마치 한겨울 우박이 양철 지붕을 두들기는 것처럼 요란한 소음이 룸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이구, 손이 미끄러졌네. 민자영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에는 미안함이라곤 한 톨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코웃음을 치며 빈잔을 탁탁 털어내는 손짓이 더욱 또렷했었죠. 그녀의 몸에서 풍겨오는 진한 향수 냄새가 물에 흠뻑 젖은 낡은 점퍼의 퀴퀴한 냄새와 뒤엉켜 역한 비린내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코끝이 찡해질 만큼 독한 향기였습니다. 씻겨놓으니 좀 낫네. 어디서 시멘트 냄새가 진동을 하더니. 돈 없는 건 죄가 아니라지만 최소한 깨끗하기라도 해야 할 거 아냐? 근본이 없으니 위생 개념도 없는 거지. 그녀가 테이블 위에 있던 냅킨 한 장을 툭 던졌습니다. 새하얀 냅킨이 힘없이 허공을 맴돌다 물에 젖어 축 처진 강만석의 어깨 위로 떨어졌었죠. 마치 쓰레기통에 휴지를 버리듯 손끝 하나 움직이기 귀찮다는 듯한 무심한 손짓이었습니다. 아빠. 수진의 비명이 룸 안 공기를 찢었습니다. 아이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가방을 뒤집어 엎었었죠. 손수건을 찾아 헤매는 손이 사시나무 떨듯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아버지의 얼굴을 닦아주려던 손끝이 눈가를 찌를 뻔했습니다. 아빠 어떡해, 이거 어떡해. 아이의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흘러내려 강만석의 손등을 적셨습니다. 차가운 얼음물보다 딸아이의 뜨거운 눈물이 더 아리게 살갗을 파고드는 순간 그는 수진의 떨리는 손목을 부드럽게 잡아내렸습니다. 괜찮다.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입안에서 비릿한 쇠맛이 번졌었죠. 아마 입술 안쪽을 너무 세게 깨물어 터진 모양입니다. 물이 좀 시원하구나. 강만석은 닦지 않았습니다. 이마를 타고 흐르는 물방울이 속눈썹에 맺혀 시야를 흐렸지만 굳이 닦아내지 않고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열린 문틈 사이로 웅성거리는 소리가 스며들었습니다. 호텔 로비의 종업원들과 지나가던 손님들이 힐끔힐끔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저 노인네 뭐야? 구걸하러 왔나 봐. 상견례 하다가 물벼락 맞은 거 아냐? 쯧쯧. 급이 안 맞으니까 저렇게 되지. 수군거리는 말들이 바늘처럼 귓속을 콕콕 찔러댔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푹 숙이며 아버지의 등 뒤로 숨으려 했었죠. 아비로서 이보다 더한 지옥이 있을까요? 가난이 죄가 아닌데 가난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내 딸까지 죄인이 되는 현실. 그 비참함이 강만석의 목구멍 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유, 장인어른 아니, 아버님. 그때였습니다.
예비사위라는 놈 박성우가 입꼬리를 비틀어 올리며 입을 열었었죠. 말리는 신용이라도 할 줄 알았는데 완전한 오산이었습니다. 죄송해요. 저희 어머니가 위생에 좀 예민하셔서요. 아니, 솔직히 냄새가 좀 심하긴 했잖아요. 오죽하면 그러셨겠어요. 이해해 주셔야죠. 급이 다른 분들이 느끼는 불쾌함이란 게 있는 거니까. 그 뻔뻔한 낯짝을 보는 순간 강만석의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놈들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탈을 쓴 짐승들이었죠. 내 딸을 이런 놈들에게 보낼 뻔했다니. 등골이 서늘해지는 순간입니다. 민자영의 시선이 강만석의 젖은 점퍼 주머니에 꽂혔습니다. 물에 젖어 쭈글쭈글해진 사진 한 장이 반쯤 삐져나와 있었었죠. 죽은 아내의 사진이었습니다. 오늘 같은 날 당신도 같이 봤으면 해서 품에 넣고 왔던 건데. 쯧쯧. 부모 복 없는 년이 시집이라도 잘 가야지. 어미 없이 커서 그런가 저런 궁상 맞은 것이나 달고 다니고. 가정교육 수준하고는 감히 이 자리에 끼려면 최소한의 격은 갖추고 와야 할 거 아냐? 툭! 강만석의 안에서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참을 수 있는 마지막 선을 넘은 겁니다. 자신을 욕하는 건 삭힐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죽은 아내와 딸을 모욕하는 건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일. 그는 고개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구부정하게 굽혔던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민자영을 똑바로 응시했었죠. 그 순간 룸 안의 공기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나? 낮게 깔린 목소리였지만 울림만큼은 깊었습니다. 노인의 힘없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거친 현장을 누비며 수만 명의 직원을 호령하던 태성그룹 총수 강만석의 눈빛이 되살아난 겁니다. 민자영이 흠칫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낀 거겠죠. 방금 전까지 고개 숙이고 벌벌 떨던 늙은이가 아니었으니까요. 뭐야? 그 눈깔 안 깔아. 그녀가 꽥 소리를 질렀지만 목소리 끝자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만석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었죠. 드르륵. 의자 다리가 바닥을 긁어대는 소리가 천둥처럼 묵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성우도 움찔하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강만석은 젖은 점퍼 소매를 탁탁 털었었죠. 물방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소매 끝단 안쪽에서 아주 희미한 붉은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초소형 녹음기. 버스에서 내릴 때 비서실장이 혹시나 해서 몰래 켜뒀던 그것이 지금까지의 모든 대화와 모욕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었던 겁니다. 강만석은 속으로만 삼켰습니다. 후회하게 될 거다라고. 지금 여기서 고함을 치고 난동을 부리는 건 하수나 하는 짓이었죠. 진정한 복수란 소리 없이 그리고 철저하게 밟아주는 겁니다. 가자, 수진아. 그는 멍하니 서 있는 수진의 손목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룸을 나섰었죠. 야, 어디가? 내 말 아직 안 끝났어. 거지 같은 것들이 어디서 감히 자존심을 세워. 내까지 것들이 어딜 넘보는 거야. 당장 빌지 못해. 등 뒤에서 민자영의 고함 소리가 악에 받쳐 쫓아왔지만 강만석은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지나 로비로 나오자 회전문이 천천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회전문을 밀고 밖으로 나서는 순간 번쩍 어둠이 내려앉은 호텔 입구에서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세단 5대의 헤드라이트가 동시에 켜졌습니다. 눈이 부실 만큼 강렬한 빗줄기가 젖은 강만석의 몸을 비췄었죠. 차 문이 일제히 열리고 검은 정장을 입은 사내들이 뛰쳐나왔습니다. 비에 젖은 아스팔트 위로
구두굽 소리가 다급하게 울려 퍼지는 상황. 그 소리는 마치 전쟁터로 달려가는 병사들의 발소리 같았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수모를 자초했냐고요? 시간은 3시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태성그룹 본사 최상층 회장실 안쪽에 숨겨진 드레스룸이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은은하게 빛을 내리쬐는 아래 이태리 장인이 한 땀 한 땀 수놓았다는 최고급 맞춤 정장들이 수십 벌 걸려 있었었죠. 옷감에서 흐르는 윤기만 봐도 한 벌에 수백만 원은 좋게 넘을 물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강만석의 손은 그 화려한 옷들을 모두 지나쳤습니다. 드레스룸 가장 구석, 먼지가 소복이 쌓인 리빙박스 앞으로 향했었죠. 뚜껑을 열자 코를 찌르는 퀴퀴한 조명 냄새가 확 풍겨왔습니다. 그 냄새가 어찌나 지독한지 옆에 서 있던 김 실장이 저도 모르게 인상을 찌푸릴 정도였습니다. 강만석이 꺼내든 건 색이 다 바랜 회색 작업용 점퍼였습니다. 10년 전 그가 현장 소장으로 흙먼지 뒤집었으며 일할 때 입었던 그 옷. 소매 끝은 닳아서 실밥이 터져 있었고 지퍼는 녹이 슬어 뻑뻑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회장님, 제발 재고해 주십시오. 김 실장이 기겁하며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가득 서려 있었었죠. 오늘 상견례 상대인 S재단 이사장, 업계에서도 알아주는 속물입니다. 사람을 돈으로 금 나누는 여자라고요. 이런 차림으로 가시면 정말 문전박대당하십니다. 김 실장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강만석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며 피식 웃어버렸었죠. 오히려 그가 원하던 그림이었으니까요. 문전박대당해야지. 그래야 진짜가 보이는 법이야. 내 돈 냄새 맡고 꼬리치는 놈들인지 아니면 껍데기 벗겨진 내 딸을 귀하게 여길 놈들인지 오늘이 아니면 확인할 기회가 없다. 그는 차고 있던 1억짜리 파텍 필립 시계를 풀었습니다. 묵직한 금장 시계가 서랍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었죠. 대신 시장통에서 5,000원 주고 산 전자시계를 찾습니다. 싸구려 고무밴드가 손목을 조여오는 느낌이 오히려 살아있음을 생생하게 느끼게 해주더군요. 대저택 정문을 나서자 찬바람이 훅 끼쳐왔습니다. 기사가 리무진 뒷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었지만 강만석은 손을 저어 보냈습니다. 얇은 점퍼 사이로 바람이 숭숭 들어와 살을 파고들었지만 그의 걸음은 멈추지 않았었죠. 버스 정류장에는 수진이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행색을 보자마자 아이의 눈시울이 붉어졌었죠. 화려한 재벌가 딸이 아니라 수수한 니트에 청바지를 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아빠 꼭 이렇게까지 시험해야 해? 내가 아빠한테 너무 죄송해서 못 보겠어. 그냥 편하게 가시면 안 돼? 딸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만석은 아무 말 없이 아이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었죠. 그때 143번 파란색 버스가 굉음을 내며 정류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잔액이 부족합니다. 버스에 올라타 카드를 찍자마자 기계적인 음성이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버스 안에 정적이 흘렀었죠. 뒤에 줄 서 있던 교복 입은 학생들이 킥킥대며 웃었고 운전기사는 룸미러로 강만석을 힐끔 보더니 대놓고 혀를 찼습니다. 거참 아저씨, 잔액 확인 좀 하고 다닙시다. 바쁜 사람들 길 막지 말고. 현실적인 굴욕감이 얼굴을 화끈거리게 달궜습니다. 강만석은 주머니를 뒤져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지폐 2장을 요금통에 구겨 넣었었죠. 제게 서열 5위 그룹 총수가 버스비 없어서 쩔쩔매는 꼴이라니. 김 실장이 봤으면 뒷목 잡고 쓰러질 장면이었습니다. 덜컹거리는 버스 맨 뒷좌석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 풍경을 보며
강만석은 수진의 손을 꼭 잡았었죠. 그의 손바닥은 굳은 살 투성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벽돌 나르고 시멘트 비비며 만들어진 영광의 상처들이었습니다. 수진아, 아빠는 이 옷 입고 이 손으로 벽돌 나르며 너 키웠다. 네가 입은 그 옷, 네가 공부한 그 대학 다 이 냄새 나는 점퍼가 만들어준 거야. 만약 그 집안 사람들이 이 옷이 부끄럽다고 하면 그놈들은 널 데려갈 자격이 없는 놈들이다. 알겠지? 수진이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100억, 1000억을 줘도 살 수 없는 온기였었죠. 이 온기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강만석은 몇 번이고 바보가 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버스가 호텔 입구 언덕길 아래에 멈췄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걸어 올라가야 했었죠. 진입로에는 벤츠, 포르쉐 같은 고급 외제차들이 줄지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웅장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이 부녀만 뚜벅뚜벅 걸어서 언덕을 올랐습니다. 잠깐, 거기 스톱? 호텔 입구에 다다르자 주차 요원이 호루라기를 불며 앞을 막아섰습니다. 강만석의 아래 위를 훑어보는 눈빛이 아주 가관이었었죠. 아저씨, 여기 VIP 전용 통로예요. 납품업자는 저기 뒷문으로 돌아가세요. 아침부터 왜 입구를 막고 그래? 납품업자라니. 기가 찼지만 강만석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빵! 뒤에서 날카로운 경적 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 울렸습니다. 검은색 벤츠 한 대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옆을 쌩하고 지나갔었죠. 바퀴가 무릉덩이를 밟는 바람에 흙탕물이 강만석의 바지 밑단에 잔뜩 튀었습니다. 아빠! 수진이 놀라서 소리쳤지만 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스르륵. 벤츠 뒷좌석 창문이 반쯤 내려갔었죠. 선글라스를 낀 여자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민자영이었습니다. 그녀는 흙탕물 범벅이 된 강만석을 보더니 선글라스를 살짝 내리고 맨눈으로 위아래를 훑쳤습니다. 마치 길가에 짓눌린 벌레를 보는 듯한 혐오와 경멸이 가득 찬 눈빛이었었죠.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창문을 닫아버렸고 차는 유유히 호텔 로비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그게 악연의 시작이었습니다. 룸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공기가 달랐습니다. 따뜻한 환대나 어색한 미소 같은 건 기대도 안 했지만 이건 대놓고 들이미는 적대감이었습니다. 민자영은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강만석 부녀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명품 손수건을 꺼내 코와 입을 틀어막더군요. 마치 전염병 환자라도 들어온 것처럼요. 어우, 매니저. 여기 환기 좀 시켜요. 여기가 밀폐된 공간이라 그런가? 어디서 썩은 곰팡이 냄새가 진동을 하네. 아니, 가난한 건 죄가 아니라지만 최소한 씻고는 다녀야 할 거 아니야? 근본이 없으니까 위생 개념도 없는 거지. 대놓고 강만석을 겨냥한 말이었습니다. 낡은 점퍼에서 나는 조명 냄새를 곰팡이 냄새라 칭하며 비꼬는 거였죠. 수진이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표정으로 아버지의 옷자락을 움켜쥐었습니다. 강만석은 딸아이의 손등을 톡톡 두드려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호텔 종업원이 다가와 정중하게 메뉴판을 건네려 했습니다. 가죽으로 쌓인 고급 메뉴판이었었죠. 그런데 민자영이 그 메뉴판을 낚아채듯 빼앗아 버렸습니다. 됐어요. 어차피 저도 까막눈이라 못 보실 텐데 뭘 줘요. 평생 막노동만 하셨으니 글씨가 눈에 들어오기나 하겠어? 그냥 제일 싼 잔치국수나 하나 말아드려요. 이빨도 시원찮으실 테니 푹 삶아서. 그 정도가 딱 급에 맞잖아요. 가정교육은 받고 자랐어야 할 텐데 뭐 이 정도면 기대도 안 하지만.
종업원이 당황해서 강만석과 민자영을 번갈아 봤습니다. 제일 싼 국수라니요. 여기는 한정식 코스 요리 전문점이었습니다. 강만석을 아예 사람 취급도 안 하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었죠. 그때 룸문이 벌컥 열리더니 호텔 지배인이 들어왔습니다. VIP 손님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인사차 들른 모양이었습니다. 지배인은 민자영에게 고개를 숙이다가 맞은편에 앉은 강만석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었죠. 회장님, 그 소리가 튀어나오기 직전이었습니다. 강만석은 검지손가락을 입술에 갖다 대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지배인은 눈치가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단박에 상황을 파악하고는 식은땀을 흘리며 뒷걸음질 쳐나갔었죠. 민자영은 지배인이 자기 기에 눌려서 나간 줄 알고 콧대를 더욱 높이더군요. 그래서 사돈, 노후 준비는 돼 있어요? 본격적인 호구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민자영은 턱을 치켜들고 강만석을 내려다보며 신문하듯 물었습니다. 딸한테 손 안 벌릴 자신 있냐고요. 우리 아들 의사라서 버는 돈 많지만 그거 다 병원 키우는데 써야 해요. 처가 빚 갚아줄 돈 없단 소립니다. 정 힘들면 말해요. 우리 병원 청소 용역 자리라도 하나 줄 테니까. 아, 평생 노가다 하셨으니 힘 하나는 잘 쓰시겠네. 감히 어딜 넘보는지 모르겠지만 신분에 맞게 처신해야 대접을 받는 법이에요. 안 그래요? 청소 용역이라. 강만석은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옆에 앉은 예비사위라는 놈 박성우를 봤습니다. 어른이 앞에 있는데도 다리를 꼬고 앉아 핸드폰 게임에만 열중하고 있더군요. 수진이 떨리는 손으로 물을 따라줘도 눈길 한 번 안 주고 컵만 쓱 가져갔습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없었습니다. 저놈은 글렀다. 강만석의 안에서 확신이 섰습니다. 부모는 돈으로 사람을 금 나누고 자식은 기본 예의조차 말아먹은 집안. 이런 시궁창에 딸을 밀어넣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민자영이 명품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탁자 위로 툭 던지더군요. 봉투 안에서 나온 건 친정 포기 각서였습니다. 사인해. 결혼하면 너네 집안 구질구질한 거랑은 연 끊는 거야. 친정 방문 금지, 생활비 지원 금지, 연락도 최소화해. 내 아들한테 가난 냄새 묻히기 싫으니까 깔끔하게 정리하고 와. 부모가 제대로 못 가르쳤으면 시집 와서라도 배워야지. 가정교육이 어떻게 됐길래 시집 가면서 친정을 못 끊어? 수진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아이는 입술을 피가 날 정도로 꽉 깨물며 눈물을 참았었죠. 강만석의 눈썹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혹시나 아주 만약에라도 저놈이 딸을 사랑해서 막아주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자네 내 딸을 진심으로 사랑하긴 하나? 강만석의 낮고 굵은 목소리에 성우가 하던 게임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녀석은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님 참 순진하시네. 요즘 세상에 사랑이 밥 먹여줍니까? 서로 조건 맞춰서 사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수진이가 저한테 시집 오면 땡 잡은 거잖아요. 개천에서 욕나는 건데 감사하다고 절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돈 없는 집안에서 태어난 게 본인 잘못은 아니지만 그래도 분수는 알아야죠. 더 들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건 상견례가 아니라 인신매매 현장이었습니다. 딸의 가치를 돈으로 매기고 강만석의 인생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모욕의 장이었습니다. 탁! 강만석은 들고 있던 숟가락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쨍한 소리가 룸 안의 정적을 찢었습니다. 민자영과 성우가 놀란 눈으로 그를 쳐다봤습니다.
강만석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일어나라, 수진아. 네. 똥을 밟았다. 더 앉아 있어봤자 냄새만 배니까 나가자. 뭐예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민자영이 얼굴을 불그락푸르락하며 소리쳤지만 강만석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쓰레기들과 섞는 말 한마디조차 아까웠으니까요. 물벼락을 맞고 룸을 나서는 강만석의 등 뒤로 민자영의 악에 바친 고함 소리가 따라붙었습니다. 야, 어디가? 내 말 아직 안 끝났어. 거지 같은 게 주제도 모르고 감히 내 아들을 차? 내 딸, 내 아들 아니면 누가 데려가? 평생 노처녀로 썩을 줄 알아. 돈도 없고 백도 없는 것들이 어딜 감히 콧대를 세워. 그녀의 목소리가 어찌나 큰지 호텔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그들을 쳐다봤습니다. 수군거림과 비웃음이 화살처럼 꽂혔지만 강만석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진의 손목을 잡은 그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끼고 있었었죠. 그 눈물이 아버지의 가슴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래, 짖어라. 짖을 수 있을 때 실컷 짖어둬라. 호텔 회전문을 밀고 밖으로 나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젖은 얼굴을 스치자 강만석의 정신이 맑아졌습니다. 그는 구부정하게 굽혔던 어깨를 쫙 폈습니다. 평생 현장을 누비며 다져진 태성그룹 총수 강만석의 단단한 등이 되살아났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보고 굽실거리는 노인은 없었습니다. 기익. 호텔 입구에 검은색 최고급 세단 5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와 급정거했습니다. 타이어가 아스팔트를 긁어대는 날카로운 마찰음이 밤 공기를 갈랐었죠. 차 문이 동시에 열리더니 검은 정장을 입은 건장한 경호원 10명이 튀어나와 일사불란하게 도열했습니다. 회장님, 우렁찬 복창 소리가 호텔 입구를 뒤흔들었습니다. 로비 유리창 너머로 쫓아나오던 민자영의 발걸음이 딱 멈췄습니다. 그녀는 입을 떡 벌린 채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용안에 이게 무슨... 대기하고 있던 김 실장이 사색이 되어 달려왔습니다. 그는 들고 있던 최고급 캐시미어 코트를 펼쳐 강만석의 젖은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촉이 젖은 낡은 점퍼 위를 감쌌습니다. 민자영은 유리창에 얼굴을 바짝 대고 눈을 비볐습니다. 아마 헛것을 본다고 생각했겠죠. 방금 전까지 자기가 물을 끼얹고 모욕했던 그 초라한 늙은이가 지금 수십 명의 수행원들에게 황제처럼 모셔지고 있으니까요. 강만석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차 뒷좌석에 올랐습니다. 수진도 얼떨떨한 표정으로 아버지 옆에 탔었죠. 김 실장이 차 문을 닫으려는 순간 강만석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김 실장. 네, 회장님. 전화 돌려. 민자영 재단 그리고 그 남편 박 원장 병원. 지금 당장. 그의 목소리에는 높낮이가 없었습니다. 분노를 넘어선 차가운 살기만이 서려 있을 뿐이었습니다. 경고나 협박 같은 거 시간 낭비니까 하지 마라. 그냥 숨통을 끊어놔. 자금 회수, 압류, 세무조사, 그리고 언론 플레이까지 먼지 한 톨 남기지 말고 탈탈 털어버려. 시간은 10분 준다. 알겠습니다.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김 실장은 두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곧바로 핸드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회장님 특별 지시입니다. 코드 레드 발령하세요. 태성그룹 법무팀 전원 투입합니다. 타깃은 S재단과 Y병원. 지금 즉시 모든 거래 중단하고 채권 회수 들어갑니다.
차 문이 묵직한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선팅된 창문 너머로 여전히 호텔 입구에 멍하니 서 있는 민자영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아직도 현실을 부정하는 듯 했습니다. 뭐야, 저거 연기자 쓴 거야? 미친 노인네가 로또라도 맞았나? 입모양을 보니 대충 그런 말을 하는 것 같더군요. 끝까지 주제 파악을 못하는 꼴이 가소로웠습니다. 하지만 그 여유도 잠시일 겁니다. 차 안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수지는 아버지의 손을 잡은 채 말없이 훌쩍이기만 했습니다. 강만석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화려한 서울의 야경이 스쳐 지나갔었죠. 저 불빛들 중 민자영의 것은 이제 단 하나도 남지 않을 겁니다. 지잉. 그때 호텔 로비에 서 있던 민자영의 핸드폰이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짜증 섞인 표정으로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액정에 뜬 이름을 보는 순간 그녀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주거래 은행장. 파멸의 카운트다운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민자영은 씩씩거리며 룸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직 분이 안 풀린 듯 발을 쿵쿵 구르며 들어오더니 테이블 위에 있던 샴페인을 집어들었었죠. 뻥! 코르크 마개가 천장까지 튀어오르며 경쾌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녀는 거품이 흘러넘치는 샴페인을 잔에 가득 따르며 아들 성우에게 건넸습니다. 아우, 속 시원해. 액땜했다 쳐라, 아들아. 오히려 잘 된 거야. 결혼식장에서 저런 거짓꼴 봤으면 내가 기절해서 실려갔을 거다. 근본 없는 것들 쫓아냈으니 이제 두 다리 뻗고 자겠네. 감히 우리 급에 끼려고 했던 것들이. 성우도 킬킬대며 잔을 부딪혔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엄마 말이 맞아요. 근데 아까 그 차들은 뭐였을까요? 연기자 치고는 너무 리얼하던데. 몰라, 로또라도 맞았나 보지. 신경 꺼. 자, 건배나 하자. 우리 아들 새 출발을 위하. 따르릉, 따르릉. 건배하려던 찰나 민자영의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려댔습니다. 액정의 주거래 은행장이라는 이름이 번쩍이고 있었죠. 그녀는 미간을 찌푸리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 행장님. 이 밤중에 웬일이세요? 저 지금 상견례 중인데. 이사장님, 지금 상견례가 문제가 아닙니다. 수화기 너머로 행장의 다급한 고함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얼마나 소리가 큰지 옆에 있던 성우한테까지 다 들릴 정도였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방금 본점에서 대출 연장 불가 통보가 내려왔어요. S재단이랑 Y병원 신용 등급이 위험으로 강등됐습니다. 지금 당장 대출금 300억 전액 상환하랍니다. 안 그러면 내일 아침 바로 경매 들어갑니다. 챙그랑. 민자영의 손에서 샴페인 잔이 미끄러져 바닥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고 끈적한 술이 그녀의 비싼 명품 드레스를 적셨지만 그녀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뭐라고요? 300억을 지금 당장 어떻게 갚아요? 미쳤어요. 당신들 갑자기 왜 이래? 우리 20년 단골이잖아. 저도 모릅니다. 위에서 다이렉트로 내려온 짓이라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빨리 자금 마련하세요. 이사장님.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 순간 이번에는 성우의 핸드폰이 발작하듯 울리기 시작했었죠. 병원 원무과장이었습니다. 선생님, 큰일 났어요. 스피커폰을 뚫고 나오는 비명소리에 성우의 얼굴이 사색이 됐습니다. 병원에 국세청이랑 검찰 사람들이 들이닥쳤어요. 압수수색 영장 가져왔다면서 컴퓨터랑 장부 다 뜯어가고 있습니다. 진료 중단하래요. 환자들 다 내보내라고 난리도 아닙니다. 뭐야, 그게 무슨 소리야? 아빠는 뭐하고 있어?
원장님은 지금 조사실로 끌려가셨어요. 선생님도 빨리 오셔야 해요. 민자영은 사시나무 떨듯 온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손이 맘대로 움직이지 않아 핸드폰을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었죠. 그 순간에도 문자는 폭우처럼 쏟아졌습니다. 징, 징, 교육청 S재단 특별감사 통보, 국세청 세무조사 착수 안내, 법무부 민자영 외 2명 출국 금지 명령, 단 5분, 강만석이 차에 탄 지 불과 5분 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민자영은 머리를 쥐어뜯으며 악을 썼습니다. 아,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누가 우릴 모함하는 거야? 어느 놈이야? 나오라고 해. 그때 닫혀있던 룸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아까 그 지배인이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굽실거리던 태도는 온데간데 없고 싸늘하다 못해 경멸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손님, 결제가 안 되는데요. 뭐, 이봐, 지배인. 내가 누군지 몰라. 지금 결제가 문제야. 카드가 전액 정지됐습니다. 한도 초과가 아니라 거래 정지라고 뜨네요. 그리고 옆방 손님들이 시끄럽다고 항의하십니다. 더 망신당하기 전에 당장 나가주시죠. 지배인은 문을 활짝 열어젖히며 손짓했습니다. 나가라는 뜻이었죠. 민자영과 성우는 짐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쫓겨나듯 룸에서 밀려나왔습니다. 호텔 로비는 여전히 화려했지만 그들의 처지는 180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아까 강만석이 당했던 그 시선, 그 비웃음을 이제 그들이 받고 있었습니다. 민자영은 멍한 눈으로 호텔 입구를 바라봤습니다. 아까 강만석이 탔던 검은 세단들이 떠난 텅 빈 자리, 찬바람만 쌩쌩 부는 그 자리를 보며 등골이 오싹해지는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설마 그 노인네가?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었지만 떨리는 손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옥문이 이제 막 열린 겁니다. 택시를 타고 부랴부랴 도착한 병원 로비는 그야말로 전쟁터였습니다. 아니, 폭격을 맞은 폐허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하겠네요. 내 돈 내놔. 이 사기꾼들아. 멀쩡한 사람 수술시켜서 보험금 타먹었다며. 당장 환불해줘. 수백 명의 환자와 보호자들이 접수대를 점령하고 고함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집기들이 바닥에 나뒹굴고 화분은 깨져 흙이 쏟아져 나와 있었죠. 간호사들과 직원들은 이미 유니폼을 벗어 던지고 도망치듯 짐을 싸서 뒷문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병원이? 민자영은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때 로비 벽면에 걸린 대형 TV에서 뉴스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속보 검찰, S사학재단 민자영 이사장 입시 비리 및 수백억 원대 횡령 혐의 포착. 앵커 태성그룹의 공익 제보로 시작된 이번 수사에서 민 이사장의 차명 계좌가 무더기로 발견되었습니다. 검찰은 긴급 체포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TV 화면 가득 민자영의 얼굴이 모자이크도 없이 대문짝만하게 떴습니다. 그녀가 평소 우아한 척하며 찍었던 재단 홍보 사진이었었죠.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민자영을 알아보고 삿대질을 시작했습니다. 저기 있다. 저 여자가 이사장이야. 잡아. 못 도망가게 잡아.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오려는 찰나 원장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조사를 받다 잠시 풀려나온 남편 박 원장이었습니다. 그는 산발이 된 머리에 넥타이는 풀어헤친 채 퀭한 눈으로 민자영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짝! 박 원장이 다짜고짜 달려들어 민자영의 뺨을 후려갈겼습니다. 얼마나 세게 때렸는지 민자영의 고개가 휙 돌아가고 입가가 터져 피가 흘렀습니다. 여보, 닥쳐.
이 미친 여편네야. 도대체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닌 거야? 누구를 건드린 거냐고. 태성그룹 법무팀이 왔었어. 태성그룹. 태성? 민자영의 동공이 지진 난 듯 흔들렸습니다. 아까 호텔 로비에서 봤던 그 검은 세단들, 90도로 인사하던 수행원들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노인네가 설마 진짜 강만석 회장?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천하의 강만석 회장에게 물을 끼얹고 거지라고 욕하고 딸을 모욕했으니 이건 단순한 보복이 아니라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으악! 옆에 서 있던 아들 성우가 괴성을 지르며 의사 가운을 벗어 바닥에 패대기 쳤습니다. 그는 이성을 잃고 제 엄마에게 달려들었었죠. 민자영의 어깨를 잡고 앞뒤로 거칠게 흔들어댔습니다. 엄마 때문에, 엄마가 그 거지 같은 짓만 안 했어도 나 의사 면허도 박탈된대. 병원 문 닫는데 이제 어떡할 거야. 엄마 욕심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내 인생 물어내. 물어내라고. 아들아, 성우야, 엄마 좀 살려줘. 내가 일부러 그랬니? 다 널 위해서 너기 안 죽이려고. 민자영은 바닥에 엎드려 아들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성우의 눈에는 이미 살기가 가득했었죠. 그는 잡힌 바짓단을 털어내며 엄마의 손을 매정하게 뿌리쳤습니다. 민자영이 힘없이 나뒹굴었습니다. 날 위해서? 웃기지 마. 엄마 욕심 채우려고 그런 거잖아. 평생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숨통 조이더니 결국 내 인생까지 망쳤어. 지긋지긋해, 진짜.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성우는 바닥에 침을 뱉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병원을 나가버렸습니다. 가족이라는 껍데기가 벗겨진 자리엔 흉측한 이기심만 남아 있었죠. 성우야, 가지마. 아들아. 민자영의 절규가 로비에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환자들도 욕을 퍼부으며 떠나고 남편도 다시 조사실로 끌려 들어가고 결국 텅 빈 병원 복도에는 민자영 혼자 남겨졌습니다. 바닥에는 찢어진 명품 가방과 벗겨진 구두 한 짝, 그리고 피 묻은 손수건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가 평생 목숨처럼 지켜왔던 체면과 자존심의 처참한 말로였습니다. 탁! 탁! 병원의 조명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그녀를 집어삼켰습니다. 그제야 민자영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밟으려 했던 건 벌레가 아니라 자신을 밟아 죽일 수 있는 거인이었다는 것을요. 집안은 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이 더 무서웠습니다. 펜트하우스 거실 곳곳에는 마치 붉은 핏자국처럼 빨간 압류 딱지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었죠. TV에도 소파에도 심지어 민자영이 목숨처럼 아끼던 앤티크 도자기에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전기도 끊길 위기라 불도 켜지 못하고 민자영은 구석에 켜둔 작은 스탠드 불빛에 의지에 떨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산발이 되었고 눈가는 화장이 번져 팬더처럼 흉측했었죠.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내가 누구인데, 내가 S재단 이사장 민자영인데 이렇게 끝날 리가 없어.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수첩을 뒤적거렸습니다. 핸드폰에 저장된 수천 개의 번호 중 지금 전화를 받아줄 만한 진짜 인맥을 찾기 위해서였죠. 눈에 띄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김 의원 사모님. 매주 골프를 같이 치며 자영 씨는 내 친동생이나 다름없어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던 언니였습니다. 그래, 언니라면 도와줄 거야. 남편이 여당 실세니까. 민자영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지다 뚝 하고 연결되었습니다. 언니 나야 자영이.
뉴스 봤지? 그거 다 오해인 거 알잖아. 나 좀 도와줘. 의원님한테 말씀드려서 검찰 쪽에 전화 한 통만. 민 이사장. 사모님의 목소리는 얼음장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평소에 다정한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었죠. 눈치 챙겨. 상황 파악 아직도 안 돼? 강만석 회장이 작정하고 털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누가 널 도와줘? 우리 남편 다음 공천 날아가게 하고 싶어서 환장했어? 너랑 엮이면 우리까지 죽어. 근본 없이 기어 올라온 게 어디까지 넘보려고 그래? 언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내가 언니한테 해준 게 얼만데. 해준 거? 그거 다 네가 필요해서 뇌물로 갖다 바친 거잖아. 질척거리지 말고 끊어. 다시는 연락하지 마. 차단할 거야. 뚜. 매정한 신호음만이 끊어진 인연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민자영의 눈에서 억울함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두 번째 번호를 눌렀었죠. 급전이 필요할 때 이용하던 사채업자, 명동의 큰손 김 사장이었습니다. 김 사장님, 나 민자영이에요. 이자 3부 아니 5부 쳐줄게. 현금 10억만 융통해줘요. 급해서 그래. 푸아하. 수화기 너머에서 김 사장의 비웃음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이 사장님 아니지. 이제 민 씨 아줌마인가? 뉴스 보니까 병원이고 재단이고 다 깡통 찼던데 담보도 없이 무슨 돈을 빌려달래? 내가 자선사업가요? 안 그래도 내일 아침에 우리 애들 보낼 참이었는데 잘 됐네. 집이나 비워요. 옷까지나 챙겨두시고. 뭐라고요? 당신까지 나를 무시해. 무시당할 짓을 했으면 무시를 당해야지. 돈 있을 땐 사람 취급 안 하더니 돈 없어지니까 손 벌리는 거야? 급이 달라도 너무 다르네. 내일 봅시다. 뚝. 민자영은 핸드폰을 벽에 집어던졌습니다. 박살난 핸드폰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아, 나쁜 년들, 나쁜 놈들. 내가 밥 사주고 명품 백 사줄 땐간 쓸개 다 빼줄 것처럼 하더니 내가 거지 됐다고 다들 벌레 취급을 해? 두고 봐, 내가 가만 안 둬. 하지만 그녀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녀가 평생 쌓아왔다고 믿었던 인맥은 사실 돈으로 쌓아 올린 모래성에 불과했으니까요. 돈이 사라지자 관계도 먼지처럼 흩어지는 건 당연한 이치였습니다. 쾅! 그때 현관문이 부서져라 울렸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는 매너 따위는 없었습니다.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두드리는 소리였었죠. 아줌마,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문 안 열어. 김 사장이 보내서 왔다. 좋은 말할 때 문 따. 기자가 아니었습니다. 용역 깡패들이었습니다. 빚쟁이들이 들이닥친 겁니다. 힉. 민자영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도망갈 곳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안방으로 뛰어들어가 장롱문을 열었었죠. 그리고 그 좁은 틈새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밍크 코트들이 걸려있는 그 사이에 쭈그리고 앉아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한때 대한민국 상위 1%라고 자부하던 이사장이 이제는 빚쟁이가 무서워 장롱 속에 숨는 신세가 된 겁니다. 우지끈. 거실 쪽에서 현관문 도어락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구두 발자국 소리가 거실 바닥을 울리며 다가왔습니다. 민자영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자신이 강만석에게 줬던 공포와 모욕이 몇 배가 되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태성그룹 본사 50층 회장실. 그곳은 구름 위에 떠있는 성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한쪽 벽면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 시내의 마천루들이 발 아래 장난감처럼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죠. 강만석은 창을 등지고 의자에 깊숙이 앉아 있었습니다. 역광이 비쳐 들어와 그의 얼굴은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을 겁니다. 그게 그들에게 더 큰 공포를 주리라는 걸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벌컥 육중한 회장실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의 불청객이 들어왔습니다. 아니, 끌려 들어왔다는 표현이 정확하겠네요. 민자영과 박성우.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온몸을 명품으로 휘감고 콧대를 세우던 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옷이 찢어지고 머리는 떡이지고 신발도 짝짝이로 신은 채 영락없는 노숙자 꼴이었습니다. 나, 이거 안 나. 반항하던 민자영은 경호원의 손에 제압당해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성우도 그 옆에 털썩 주저앉았죠. 고개를 든 그들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건 강만석이 아니었습니다. 회장실 한가운데 최고급 유리 장식장 안에 서 있는 마네킹 하나였습니다. 그 마네킹에는 강만석이 상견례 날 입고 갔던 낡은 회색 점퍼가 입혀져 있었습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조명을 받아 마치 박물관의 보물처럼 빛나고 있었죠. 힉! 민자영은 그 점퍼를 보자마자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 옷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자신이 짓밟고 모욕했던 그 껍데기가 사실은 가장 무서운 권력의 상징이었다는 것을요. 회장님, 민자영은 바닥에 이마를 쾅쾅 찌으며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눈깔이 삐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회장님인 줄도 모르고 제가 미쳤지. 어떻게 감히 제발 한 번만 딱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 전 재산 다 내놓으라면 내놓겠습니다. 제발 목숨만은. 강만석은 의자를 천천히 돌려 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눈물 콧물 범벅이 된 그녀의 얼굴이 가관이었습니다. 고개를 들어라. 그의 나직한 목소리에 민자영이 덜덜 떨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를 회장으로 못 알아본 건 죄가 아니다. 세상에 돈 많은 놈 못 알아보는 게 무슨 죄가 되겠나? 그렇죠. 제가 무식해서. 하지만 강만석은 말을 끊고 싸늘하게 쏘아붙였습니다. 사람을 껍데기로 판단하고 가난하다는 이유로 짓밟고 가정교육 운운하며 근본을 들먹이고 무엇보다 귀하디 귀한 내 딸의 마음에 피눈물을 흘리게 한 것. 그건 용서받지 못할 죄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그걸 모르고 살았으니 이제 뼈저리게 배워야지. 아닙니다. 저 수진이 진짜 좋아했습니다. 그냥 제가 욕심이 과해서 며느리 교육 좀 시킨다는 게 그만. 교육? 2억짜리 예단 리스트 던지는 게 교육이냐? 부모 없는 년이라고 욕하는 게 교육이야? 감히 어딜 넘보냐고 했던 그 입으로. 강만석의 호통에 민자영은 입을 다물고 끄끄대며 울기만 했습니다. 그때 옆에 멍하니 있던 성우가 갑자기 무릎걸음으로 기어왔습니다. 강만석의 구두 코앞까지 와서 바짓단을 잡으려 하더군요. 장인어른, 저 수진이 진짜 사랑합니다. 제가 잠시 미쳤었습니다. 엄마가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병원 물려준다고 협박해서 저 수진이 없으면 못 삽니다. 다시 기회만 주시면 수진이 발 닦아주는 종처럼 살겠습니다. 제발 결혼 허락해 주십시오. 사랑이라. 상견례장에서 다리 꼬고 앉아 게임이나 하던 놈이 이제 와서 사랑을 운운하다니. 강만석은 역겨움에 구역질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그는 더럽다는 듯 발을 빼며 녀석의 어깨를 발끝으로 툭 밀어버렸습니다. 사랑? 조건 맞춰 사는 거라며. 수진이랑 결혼하면 땡 잡은 거라며. 개천에서 용났다고 절하라던 그 입으로 내 조건이 노가다꾼에서 재벌 회장으로 바뀌니 없던 사랑도 막 샘솟더냐? 성우는 뒤로 나뒹굴면서도 뻔뻔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처음부터 역겹구나.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강만석은 손짓으로 경호원들을 불렀습니다. 치워라. 방 안에 썩은 내가 진동을 하는구나. 네, 회장님. 경호원들이 두 사람의 팔을 짐짝처럼 들어 올렸습니다. 질질 끌려가는 와중에도 그들은 악을 쓰며 매달렸습니다. 회장님, 한 번만요. 살려주세요. 장인어른, 수진아, 나 좀 봐줘.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그들은 안으로 던져졌습니다. 문이 닫히며 그들의 비명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이제 그들은 50층 높이에서 지하 바닥으로 추락할 겁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그들은 자신들이 놓쳐버린 기회와 오만함의 대가를 뼈저리게 곱씹게 되겠죠.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버스는 이미 떠났으니까요. 추적추적. 1년 전 그날처럼 비가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비를 맞는 건 강만석이 아니었습니다. 태성그룹 본사 뒷문으로 쫓겨난 민자영과 박성우. 그들의 손에는 덜그럭거리는 바퀴 빠진 캐리어 하나와 비닐봉지 몇 개가 들려 있을 뿐이었죠. 우산도 없이 쏟아지는 비를 온몸으로 맞으며 그들은 갈 곳을 잃고 서성였습니다. 배고파 엄마, 돈 없어? 뭐라도 좀 사와봐. 성우가 칭얼거렸습니다. 나이 30 먹은 아들의 입에서 나올 소리가 아니었죠. 민자영은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뒤져 마지막 남은 카드 한 장을 꺼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편의점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알바생의 건조한 인사. 민자영은 컵라면 2개와 삼각김밥, 생수를 집어 계산대에 올렸습니다. 잔액 부족입니다. 다른 카드로 결제해 주세요. 기계적인 음성이 편의점을 울렸습니다. 마지막 비상금 통장마저 압류된 겁니다. 아줌마, 카드 안 돼요? 뒤에 손님 기다리는데. 알바생이 짜증 섞인 말투로 쏘아붙였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 기계가 고장 난 거 아니야? 다시 해봐요. 잔액 부족이라잖아요. 돈 없으면 나가요. 바닥에 빗물 떨어지니까 다른 손님들 불편해해요. 돈 없으면 나가라. 민자영은 평생 들어본 적 없는 말을 듣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결국 컵라면 하나 사지 못하고 쫓겨났었죠. 편의점 유리창 너머로 알바생이 소금을 뿌리는 신용을 하는 게 보였습니다. 그날 밤 그들이 찾아간 곳은 도심 외곽의 허름한 여관이었습니다. 하루 숙박비 2만 원짜리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쪽방이었죠. 아, 뭐야, 이거 바퀴벌레 아냐? 방에 들어서자마자 성우가 소리를 지르며 침대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눅눅한 이불 위로 손가락만한 바퀴벌레가 기어가고 있었거든요. 엄마, 나 이런 데서 못 자. 냄새나서 토할 것 같다고. 호텔 잡아줘. 아니면 집에 가자고. 집이 어디 있어? 경매 넘어가서 쫓겨난 거 잊었어? 그냥 처자 빠져 자.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민자영도 참다 못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다 엄마 때문이잖아. 엄마가 그 회장님한테 지랄만 안 했어도 나 지금쯤 병원장 소리 들으면서 외제차 몰고 다녔을 거라고. 근본 없이 올라왔으면 처신을 잘했어야지. 짝! 민자영의 손이 아들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내 등골 빼서 의사 만들어놨더니 이제 와서 부모 탓을 해? 이 배은망덕한 놈아. 나가서 죽어버려. 그래, 나갈 거야. 엄마랑 있느니 노숙자가 되는 게 낫겠다. 성우는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좁은 여관방에 홀로 남은 민자영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가족도, 돈도, 명예도 모든 것이 하룻밤 꿈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굶어 죽을 수는 없었기에 민자영은 일자리를 찾아 거리로 나섰습니다.
그녀가 찾아간 곳은 시장 골목의 허름한 순대국밥집이었었죠. 설거지 알바를 구한다는 전단지를 보고 들어간 겁니다. 어서 오쇼. 뭐 드시게? 욕쟁이 할머니로 유명한 주인이 무뚝뚝하게 물었습니다. 저 밥 먹으러 온 게 아니라 일하러 왔는데요. 설거지. 할머니는 민자영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비록 낡았지만 여전히 명품 티가 나는 옷, 그리고 아직 지우지 못한 화려한 큐빅이 박힌 네일아트. 채. 할머니는 혀를 ጭ 차더니 대걸레질을 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아줌마, 그 손톱 꼬라지 좀 봐라. 그 긴 손톱으로 뚝배기 닦다가 그릇 다 깨먹게 생겼네. 곱게 늙어서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산 티가 팍팍 나는데 무슨 설거지를 한다고. 가정교육 받은 사람 손이 저래. 괜히 엄한 그릇 깨지 말고 가요. 재수없게. 아니, 저 잘할 수 있어요. 손톱 깎을게요. 제발 써주세요. 까라니까. 물 흐리지 말고. 돈 없으면 급이라도 맞춰야지. 감히 어딜 넘보는 거야. 할머니는 소금을 한 줌 쥐어 민자영에게 뿌렸습니다. 하얀 소금이 그녀의 머리와 어깨 위로 후두둑 떨어졌습니다.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이 킥킥대며 웃었습니다.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리는 시선들. 미친 여자인가 봐. 그러게. 생긴 건 멀쩡한데 왜 저러고 다녀? 그 시선. 상견례 날 호텔 로비에서 강만석이 받았던 바로 그 시선이었습니다. 민자영은 얼굴이 화끈거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도망치듯 식당을 뛰쳐나와 길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비가 내린 뒤라 바닥에는 물웅덩이가 고여 있었습니다. 그 웅덩이 위로 초라하게 늙어버린 자신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쭈글쭈글한 피부, 헝클어진 머리, 도끼만 남은 눈. 그녀가 그토록 경멸했던 가난하고 추한 늙은이가 바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으흐흑 으앙. 민자영은 그 더러운 흙탕물을 손으로 휘저으며 오열했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지워버리고 싶었지만 물결이 잔잔해지면 다시 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평생을 남을 무시하고 밟으며 살아온 여자의 비참하고 쓸쓸한 말로였습니다. 보글보글. 뚝배기에서 국밥 끓는 소리가 정겹게 들리는 저녁이었습니다. 허름하지만 사람 냄새 나는 단골 순대국밥집. 강만석은 수진과 마주 앉아 늦은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의 몸에는 여지없이 그 낡은 회색 점퍼가 걸쳐져 있었습니다. 소매 끝은 더해져서 실밥이 너덜거렸지만 강만석은 굳이 수선하지 않았었죠. 아빠. 수진이 아버지의 숟가락 위에 큼직한 고기 한 점을 올려주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그 옷 좀 버리지 그래. 회장님 체면이 있지. 직원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어? 내가 백화점 가서 좋은 점퍼 하나 사줄게. 응? 딸아이의 투정 섞인 말에 강만석은 허허 웃으며 소주 한 잔을 들이켰습니다. 쓴 소주가 식도를 타고 넘어가는데 그 끝맛이 참 달았습니다. 수진아, 아빠는 이 옷이 제일 편하다. 그리고 이게 내 진짜 체면이야. 에이, 그게 무슨 체면이야. 다 떨어진 옷인데. 아니야. 비싼 양복 입고 좋은 차 타면 사람들은 내 돈에 고개를 숙이지. 나한테 숙이는 게 아니거든. 근데 이 옷을 입고 있으면 진짜가 보여. 껍데기 다 벗고도 나를 아빠로, 어르신으로 존중해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내 진짜 재산이야. 바로 너처럼 말이다. 강만석의 말에 수진의 눈시울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아이는 말없이 아버지의 빈잔에 술을 채워주었습니다. 그때 식당 구석에 켜져 있던 TV 뉴스에서 익숙한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단신입니다. 입시 비리 혐의로 구속된 S재단 전 이사장 민 씨가 구치소에서 난동을 부려 징벌방에 수감되었습니다.
한편 아들 박 씨는 도박빚을 지고 잠적해 경찰이 수배 중입니다. 화면 하단에 민자영의 수에 입은 사진이 짧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강만석과 수지는 젓가락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욕도 비웃음도 나오지 않았었죠. 그저 남의 일인 양 무심하게 국밥 국물만 떠먹었을 뿐입니다. 악인들의 몰락은 이제 그들의 관심사조차 되지 못할 만큼 하찮은 일이 되었으니까요. 아빠, 응? 난 아빠 딸이라서 행복해. 백조 가진 회장님이라서가 아니라 그냥 내 아빠, 강만석이라서. 나한테는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남자야. 수진이 환하게 웃으며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강만석도 잔을 들어 딸아이의 잔에 가볍게 부딪혔습니다. 쨍! 맑고 고운 소리가 식당 안을 울렸습니다. 상견례장에서 들었던 그 날카로운 유리잔 깨지는 소리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아름답고 평화로운 소리였습니다. 행복하게 웃는 부녀의 모습 위로 어딘가 차가운 여관방 구석에서 식어 빠진 컵라면 국물을 마시며 서로를 저주하고 있을 민자영 모자의 모습이 겹쳐지는 듯 했습니다. 진짜 부자는 통장에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낡은 옷을 입어도 사람 냄새가 나고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는 사람. 오늘 밤 강만석은 세상에서 제일 부유한 남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껍데기를 마주합니다. 화려한 명함, 비싼 차, 좋은 옷 하지만 그 껍데기를 벗겨냈을 때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강만석 회장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사람의 품격이었습니다. 저도 오늘 원고를 쓰며 옷장 구석에 처박혀 있는 아버지의 낡은 작업복이 떠올라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름때 묻은 그 옷이 부끄러워 숨기려 했던 철없던 시절이 왜 그리 후회되는지요. 부디 오늘 밤은 겉모습이 아닌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따뜻한 밥 한 끼 나누는 저녁이 되시길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가슴을 따뜻하게 적시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의 지혜를 전해드리는 인생사연지혜의 명품 드라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